인포맥스 라이브 최초로 투표를 시청자분들께 실시간 채팅에서 받았는데요. 무려 1000명 이상이 답변을 주셨고요. 반도체주 선호 63%가 삼성전자를 투표하셨고 37%가 SK하이닉스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가 닉스가 빠진 건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반응이 안 세니까 결국 저는 엔비디아에 더 영향이 큰 닉스가 상대적으로 빠진 거고 전자는 그냥 우리나라 사면서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는 그거랑 전혀 관계없다고. 반도체 가지고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이닉스가 계속 잘하는 흐름이 아직은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부 그런 얘기가 나와야.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뭐 수급 하루짜리 가지고 뭐 하이닉스가 뭐 빠졌으니까 하이닉스가 안 된다, 삼성전자 좋다 말도 안 되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LPDDR5로 들어가면서요. LPDDR5의 강자는 샘성.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거. 어차피 삼성 하이닉스는 뭐 다 예약 부킹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릴 놈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익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고 벌써 이제 세 번째 상승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3파동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남았다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대표님께 아예 오늘 시장 정리해 오신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께 좀 해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효율적입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해 오신 페이지를 바로 보여주시면 그게 이거 다운받고 있는데 예. 네. 아직 떴습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훅 들어오시는 게 있기 없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서 뭔가 좀 그래요. 좀 뭐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실적 좋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확인되다 보니까 좋긴 한데 기분이 이렇게 안 좋죠? 왜요? 뭐 그냥 썩 기분이 좋아서 뭐 환호하는 쪽도 아니고 종가에 한 20%나 확 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게 뚱한 분위기, 그러니까 변동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올라도 그런 것 같고 빠져도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 그래도 4천선은 지켰다라고 하는데 시원한 반등까지는 아니었다. 장중엔 시원했어요. 네, 맞아요. 시원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줄줄줄 오후짝 빠지다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는 어차피 하루살이다 보니까 하루하루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투자 동물 그런 상황들이고 오늘 그냥 오늘까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 나오는 거. 근데 고용지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단 9월달이다 보니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것까지 봐서 그러니까 AI 버블론의 종착점은 그거 같아요.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뭐 참 저희가 하다못해 이제 재무부 장고까지 보고 있네요. TJ 그것까지 보면서 셧다운 이후에 네, 돈 들어왔다가 돈 지금 빠져서 유동성 들어오면 별거 다 보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찾는 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어제도 나왔던 것처럼 금리 인하 확률이 75%까지인가 뭐 올라갔죠 지금요. 인하 확률이요? 금리 동결 확률이. 네, 동결 확률. 그렇죠. 동결 확률이. 동결 확률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선 금리 탁 튀고 달러 강세로 팍 가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버텼다는 거는 이거 일시적일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 소비 심리도 아직까지 뭐 좀 그런 것 같은데 뭐 어제 보니까 타겟 이런 거 뭐 전망치 나오는 거 보니까 부진한데 그럼에도 시장은 돌아서려고 노력했다는 게 특이한 것 같고 외국기관 동반 오늘 뭐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외국인들 이제 매도 끝났나요? 사나요? 네. 몰라요. 이거 또 내가 어떻게 배달할지 모르다 중에 보니까. 하나 찍으시면요. 대표님 의견은? 왜 찍어야 돼요? 이거 찍은 다음에 아니 대표님 감이 좋으시니까요. 감, 사과, 배. 상고가 의미 있는 매수냐 이 질문입니다. 위원님이 웃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웃겼습니다. 빵 터졌습니다. 감사가요. 감사과. 감사과. 네. 배도 하시죠. 그것까지도 못 들으셨더라고요. 예. 너무 제가 진지하게 지금 외국인 계속 오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그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게 다를 것 같아서 그거까지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라고 봐야 될 거고 어차피 또 환율 얘기 많이 했었는데 환율은 그냥 엔화 보면은 옛날 약세로 쭉 가고 있는 거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네, 그런 쪽과 어떤 동네는 우리나라 환율 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쪽으로 봐야겠죠. 그럼 그렇게 보고 있고
강세 업종은 그냥 카지노 호텔 이쪽들, 카지노 호텔 여기 빠졌는데 뭐 화장품, 미용 이런 쪽들까지 소비재 쪽들이 쫙 움직입니다. 저건 지금 그 중일 갈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중이에요, 중일이에요? 뭐 흔히 중일이라고 얘기를 잘 하죠.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정체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정체성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아니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네. 예, 그 용어를 네. 하도 이제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네.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라고 이제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사회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죠. 예. 그런 쪽에서 왜 아나운서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되나. 예.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세요. 예. 이 정도면은 됐겠다 싶어가지고 좀 줄였더니 자네 줄였는가? 그래서 훅 달리기 시작하는 이런 쪽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뭐 전선 전력 설비 오늘도 강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부지런했던 거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고 뭐 원자력, 뭐 건설기계, 뭐 인터넷 쪽은 네이버가 또 이제 두나무랑 1대3 정도로 1대3, 지분 교환 뭐 할 거로 되는데 두나무도 소액주주들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반도체도 강했지만 막판의 분위기는 조금 좀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약세는 수산 그렇습니다. 수산은 다시 밀렸고 예. 은행 약했고 반도체 소부장 이제 반도체 소부장은 왜 약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때려서. 근데 약간 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상상후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할 일이 많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조금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슬픕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IDM만 해라. 그냥 반도체 제조 큰 것만 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울면서 오늘 비중도 좀 조절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맞다고 치면 거기 따라가야죠. 자동차까지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 의원님 그 이제 분량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성, SK 하이닉스 수급이 차이가 좀 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장 초반에 SK 하이닉스도 엄청 강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이닉스는 쭉 빠지고 삼성은 지키더라고요. 이게 뭐 AI 거품론이 이렇게 불식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하면 둘 다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지금 뭐 수급 하루짜리 가지고 뭐 하이닉스가 뭐 빠졌으니까 하이닉스가 안 된다, 삼성전자 좋다 말도 안 되고요. 어차피 메모리 업황 끝나면 둘 다 빠져요. 쫙쫙 빠질 테니까. 근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뭘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오늘 나왔던 얘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메모리 가격이 막 급등하다 보니까 LPDDR5를 만들면서요. 그렇게 되면 LPDDR5의 강자는 샘성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또 보니까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메모리 가격들 쫙쫙 올라가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그래도 시장 점유율 레거시 쪽에서 강자는 어차피 삼성 하이닉스는 뭐 다 예약 부킹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릴 놈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혜가 아니겠느냐. 그냥 시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이제 업사이드 얘기 나오면서 또 하이닉스 올라갈 때도 있고 그냥 그런 거 같고요. 둘은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고 거기서 뭐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뭔가 성과를 팍 내기 시작해서 압도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비슷비슷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김민수 대표님께서 뭐 오늘은 삼성전자 좀 좋아 보여요. 지금은 하이닉스 좋아 보여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은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하셨어요. 요거에 동의하시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인포맥스 라이브 최초로 투표를 시청자분들께 실시간 채팅에서 받았는데요. 반도체주 선호 조사를 했는데 무려 1000명 이상이 답변을 주셨고요. 63%가 삼성전자를 투표하셨고 37%가 SK 하이닉스에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비슷비슷하다고 하셨고 그러면 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시장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시장이 찝찝하다고 한 이유를 저는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CFO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부터 내년 2026년 말까지 루빈하고 블랙웰만 5천억 달러를 팔겠다고 했고요. 이게 미니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번 분기에 나간 거는 500억 불밖에 안 된대요.
남은 건 4,500억 불이고 1, 2분기 나간 것도 쳐도 4천억 불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분기는 5개밖에 없죠. 평균 내면 분기에 800억 불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컨센이 내년 3분기가 800억입니다. 8, 9, 10월이. 그러면은 최소가 800이 5개로 깔리는 것보다는 훨씬 매출이 많아질 거잖아요. 네. 미래도 되게 좋게 말한 거고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잠깐 빠졌다고 작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다시 75%로 이익률이 올라왔거든요. 이익도 좋고 앞으로 매출도 잘 나올 거고 앞으로 미래도 좋다고 젠슨왕이 열심히 말했는데 겨우 5.5%인가 밖에 시간에서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았냐? 210몇 달러에서 빠진 상태였는데도 반응이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다가 닉스가 빠진 건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반응이 안 세니까 결국 저는 엔비디아에 더 영향이 큰 닉스가 상대적으로 빠진 거고 전자는 그냥 우리나라 사면서 산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거는 그거랑 전혀 관계 없다고 크게 저는 의미를 둘 게 아니다. 전혀 관계 없다라고 네.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5천억이. 예. 그 다음부터는 뭐 한전, 이수페타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에 잘 나갔던 업종이 이등주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전 이건 아니지만 로템 사고, LS일렉 사고, SK 스퀘어 사고 뭐 이렇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안 산 거 우리나라 시장 사면서 산 거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걸 가지고 전자닉스를 나누는 거는 매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보여준 게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 김민수 대표님도 항상 하셨던 얘기지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를 확실히 말할 때 그냥 사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텔도 파운드리 실적을 보면 적자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외국의 걸 잘한 게 아니라 진해 CPU를 점점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외국 걸 봤지만 진해 이제 걸 만드는 게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핸드폰 잘 팔리는지 봐야 돼요. 예. 그것까지 연결시켜서 봐야지만 전자랑 닉스가 비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반도체 가지고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이닉스가 계속 잘하는 흐름이 아직은 있는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부 자기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얼마나 잘 만들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아 그래 이제 그만 퀄컴 거 쓰고 전자 거 좀 써볼까 뭐 이런 게 이건 좀 물론 미래 거지만 다음 거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와야 전자의 파운드리가 확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엑시노스 2600 그 얘기를 또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는 그 금리 인하 요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이거 AI 버블론 뭐 이런 것의 종지부는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끝날 것 같다 하셨는데 지금 뭐 그 패드워치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 긴축 종료한다고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지키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FOMC에서 공식적으로 말했잖아요. 그거 말 바꾸면 동네 구멍가게가 됩니다. 그거는 네. 뭐 무조건 지킨다라고 예.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너무 미국을 띄엄띄엄 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고발당합니다. 고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늘 제가 패드워치 보니까 30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패드워치는 그냥 결국은 뭐 그때그때 사람들의 심리를 작용하는 걸 전 별로 그걸 믿지 않고요. 일단은 9월 달에 점도표를 보면 요번까지 금리를 내리는 걸로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때랑 지금이 바뀐 점이 뭐가 있냐?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때 점도표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뭔가의 변화가 없으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 만약에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물가가 CPI가 3%인데 저저번 달에 나온 게 그게 뭐 3.4가 되고 5가 되고 이랬으면 아, 미안한데 점도표는 한 번 내리는 거였지만 물가 올라서 못해 라든지 뭐 고용지표가 나와서 고용이 안 좋았는데 좋아졌네? 이러면 못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내려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QT까지 종료를 할 건데 오히려 저는 더 승부는 금리를 내려주고 QE를 할 거냐 아니 이번에는 그냥 QE는 안 하고 일단 있어봐 이렇게 하고 QE를 다음으로 미룰 거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워낙 지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주가가 이렇다라고 저는 봐요. 엔비디아 이 정도 실적이면은 한
저는 확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갔고 이상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삼성하고 닉스가 둘 다 음봉 나오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해서 힘이 없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금리 인하 기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 아니면 근데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페드워치가 33%니까 네. 다수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한 거는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엔비디아는 살아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시장이 훨씬 좋아지겠죠. 훨씬 좋아지겠죠. 네. 내려주고 QE까지 한 뭐 얼마 해주면 아주 엄청난 환호를 할 겁니다. 시장은. 안 해주면 좀 삐질 거고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정도는 해주고 QE는 다음에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비겁하게 반반 걸쳐놓고 가겠습니다. 그런 정도면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계속 이렇게 정도는- 박스권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10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장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이 너무 올라서 다 깜빡하셨겠지만 그냥 그저 그래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냥 지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가져오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네, 가격 인상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또 반도체입니다. 와, 예,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때 9월 달이었나요? 그때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다들 가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과 연결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 보게 되면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는 일단 이거죠. 그러니까 캠퍼스 전망치가 다들 다 상향되고 물론 거기다 뭐 채권을 발행했든 뭐 하든 간에 그 캠퍼스에 투자한다 그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지금 원래 비트 출하량 보게 전망 비트 그로스 전망치를 보게 되면 상향시키는데 내년에는 뭐 2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지금 메모리 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아까 보니까 그 레노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네. 레노버 실적에서 매출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PC나 이런 쪽까지 좀 바뀌는 교체 수요가 이제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저도 바꿔야 되는데 노트북 바꿔야 그렇게 되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바뀌는 매출들은 늘어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빠져요. 예상보다. 작년 동기에 대해서 빠져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메모리 가격이 인상돼서 그렇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이제 그럼 내년에 전체적인 PC 가격들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방어를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바로 꺾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서 가격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좋으면 지금 그 정도까지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이걸 소화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수요가 저렇게 오른 가격일 때 못하겠네 라고 나오면은 가격만 올라갔고 반이 안 되게 되면 그거는 또 공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 동향들은 보는 게 맞겠다 해서 무조건 가격 오르니까 좋다. 근데 올라도 너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소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보는 엔드 유저 쪽에서는 그 수익이 더 줄어들다 보니까 울상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업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것도 꼭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은 가격 변화도 지금 일부 제품은 30%까지 올라갔던 이런 것들 다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고 게다가 지금 디램 마진이 이제 70%에 육박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이게 지금 다 글로벌 IB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메모리 가격 쪽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계속 올라가요. 요즘 목표가가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HBM3E마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공공재라고 보죠. 지금 이거마저도 하락 어차피 내년 가게 되면 이거는 떨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이거마저도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바뀌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 퍼즐의 끝판왕 낸드의 이것까지 추정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샌디스카 얘기를 해서 그래요. 이 얘기는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망치를 40%대까지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와라고 하면서 거기서 나오다 그게 움직이면서 나머지 국내 메모리 업체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 쪽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변화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메모리 업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가격을 기대감을 충분히 받았느냐 아니면 내년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보여줄 게 있느냐라는 쪽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게 뭐 아마 직접적으로는 AI 관련된 쪽에 뭐 버블론 이거 다 넘기고 다음으로 가느냐 만약에 좀 변곡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다는 것들을 반영한 가격이에요 지금이.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쯤에서 이제 막상 또 뚜껑을 열고 봤더니 진짜 그게 맞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다음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걸 보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이거 구조적 성장이니 이런 거는 됐고 반도체는 그냥 사이클 종목입니다. 시크릿컬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은 이렇게 동향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을 때 팔면 됩니다. 좋을 때 팔면.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반영되는 가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하네라고 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슬슬 또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다 장밋빛 전망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취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이 아니래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인드는 딱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대표님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서 이제 OPM 마진율 추정치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아직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말씀인가 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결론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땐 좀 조심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대. 올라갈 수 있다.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거봐 내가 했지 그랬지 반도체가 이게 했냐는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는 한번 이게 벌써 이제 세 번째 상승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3파동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3파동을 아시기에 남았다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각도나 시장의 관심도나 그럴 때는 이제 드디어 나도 50만 원대 넘어서는 하이닉스 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네. 이게 나올 때가 이제 그때는 좀 무서울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아마 이제 AI 버블론 얘기하면 나와 이렇게 되면서 딱 그런 분위기로 갈 때가 이제 그때 그걸 취할 때가 그때가 좀 무서운 거죠. 역시 긴 경험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조적 성장 이런 얘기 나오면은 팔아야 되나요? 이제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에서 한 4분의 1 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시클리컬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클리컬하지 않았다는 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역사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에는 저는 뭐 만 %는 동의하고요. 옛날에 뭐 자꾸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건설해 보셔서 건설 업종의 구조적 성장을 얘기할 때 꼭지였고 조선이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때 꼭지였고 방산도 마찬가지. 모든 업종이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구조적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찾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까 그 김민수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먼저 보면서 놀란 게 이제 레거시 DRAM의 영업이익률을 7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5%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이익률보다 좋은 벌크 매터럴이 있으면 누구나 그걸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하이닉스 한참 안 좋을 때 CXMT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올해 뭐 몇십만 장 만든다고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지금 그 얘기 쏙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에 창신 메모리 상장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얘기를 오늘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싶은데. 그래도 요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한 번은 말씀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또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버블 논란을 잠재웠다라는 분과 아니다. 뭐 그건 전혀 잠재운 게 아니다. 어떤 쪽이십니까? 참 안 잤어요 예전부터. 그냥 열심히 투자하고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저희가 주가가 빠지고 뭐가 노이즈가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에 저희 마음이 문제고 업황은 전혀 변한 거 없어요. 그냥 잘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얘들 뭐 채권 발행해서 투자한다며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크레딧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주가 빠지면 걱정하고요. 저희는 주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주가 올라갔어. 버블론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누구야 얘기하는 사람 나와. 이거 그런 때를 오히려 줄일 때로 보시지. 지금은 뭐 오히려 그냥 뭐 툭 밀린다 그러면 해보죠. 어제 같은 케이스에 장중에 이렇게 3,900길 정도로 막 이렇게 나올 때 내가 그럴 때 어떤 대응을 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냥 제일 그나마 베스트는 그냥 어디까지나 보자. 이게 그나마 제일 베스트입니다. 거기다 만약에 시장 빠질 것 같아서 던졌다. 그러시면은
솔직히 주식 할 때 마인드를 좀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ETF 하세요. 내가 거기 같이 던졌다가 지금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장중에 쭉 올라오고 4차선 다시 올라왔다. 내가 시장에 너무 휘달리는 사람이구나.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베스트는 뭔가요? 산 사람이죠. 와라 매수 이렇게 한 사람이죠. 예. 네. 한의원님, 워렌 버핏이 알파벳을 사서 지금 시장에서 알파벳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아는 분이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파벳 주가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빅텍 중에 뭘 제일 좋아하시냐고 해서 제가 그냥 알파벳이 참 싸 보인다. 근데 그 대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버핏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대부분 챗GPT가 생겼는데 누가 알파벳에 구글을 쓰냐고 저희는 다 안 좋게 본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버핏이 사고 이랬다고 또 걔가 좋아 보인대요. 저는 알파벳 너무 훌륭한 회사고 진짜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보시면 너무너무 훌륭한 AI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업이익만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알파벳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상장 주식이 많기 때문에 그걸 분기에 라운드가 있어서 평가가면 영업의 수익이 팍팍 꽂혀요. 이번에 알파벳이 엄청 크게 커가지고 EPS가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만약에 AI 관련된 뭐 추론이 됐든 소프트웨어 기업을 사고 싶으면 비상장 알파벳 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너무 훌륭한 회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검색이 조금 뭐 뺏겼다고 해서 알파벳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훨씬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제미나이 3가 나와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미나이 3 나왔는데 또 후지다 이러고 또 팔면 그럼 또 이제 그때 밸류에이션 보고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제미나이가 좋다고 막 덤벼들어 살 필요 없고 알파벳은 원래 훌륭한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일 뿐. 맞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회사 아닌가요, 진짜? 숫자에 휘둘리는 휩쓸리지 말자. 악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 방송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많이 휩쓸려요. 그래서 주식 맞아요. 계좌가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또 오늘 대표님께서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름 더 사고 싶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자, 저희 마음을 그대로 한번 투영해 보겠습니다. 네. 나오는 데이터들입니다. 네. 보니까 10월달 기준이에요. 10월달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수가 20% 막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다들 급해요. 네, 그런 쪽에서 주식 투자 계좌가 폭증했습니다. 지난달에 하루 평균 87,000개, 누적 계좌 수 9,600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2개씩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성인 대상이면은 한 3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단타 계좌, 뭐 무슨 ISA 계좌, 뭐 다 해서 한 서너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제 입장으로는 깡통한 계좌 이거 버리고 또 새 것 재수가 없대. 거기 돈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버리고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그 다시 계좌 개설한 것만 보게 되면 VIP입니다, VIP. 예. 그랬던 것까지 다 치게 되면 뭐 그래서 지금 결론은 9,600만 개 들어가는데 이게 그래도 활동 계좌예요. 활동 계좌 계산하는 게 뭐 6개월 동안 10만 원 이상 매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잔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돌아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에서 하루에 평균 5천억이 국내 증권사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때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뜨끔 네.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MZ세대 투자자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코인보다 국장이 낫다. 왜냐면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코인이. 요즘도 안 좋잖아요. 요즘도 재미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의외로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분들은 수익이 나 있고 근데 정치되는데 아유 뭐야 이거 국장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변화돼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약간 AI 관련된 쪽에서도 그나마 좀 젊으시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저가 매수 팍팍 잘하시는 것 같고 국내 지수형 ETF도 많이 선호하시고 이건 아마 퇴직연금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하시지 않나 이런 쪽에서 예 그리고 또 정책수의 고배당 ETF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그분들이 하실 것 같지 않은 느낌은 드는데 예, 그렇게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조정받으니까 좀 관심이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럴 수는 있고 예 그런 쪽인데 아니 근데 MZ세대 투자가 급증했는데 하루에 5천억 원이 들어온다는 게 MZ세대가 돈이 많습니까? 저 위의 기사와 아래의 꼭지가 좀 약간 저한테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저만 그래서- 모르나 봐요. MZ세대 5천억 있어요? 있어요. 뭐 무시하고 그러세요 저희 세대를. 아 MZ 야 이거
그래서 아까 왜 신용대출을 제가 살짝 얘기해드렸는지 네, 실제 신용도 좀 많이 늘었습니까? 신용대출이 더 부동산은 꺾였고 네. 담보대출은 꺾였고 신용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용대출 금리가 꽤 높아서 그걸 가지고 주식에 들어오는 건 또 괜찮을까요? 아 계좌 그렇게 많이 날리는 사람한테 MZ시라면서요. 아 그렇구나. 예. 아 제가 생각하기엔요. 근데 뭐 수익 나면 모르죠. 수익 나면 모르는데 그런 레버리지 쌓고 하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내 돈은 요만큼 거기다가 뭐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 불러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또 혹시나 뭐 신용도 레버리지지 뭐 그래서 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전체 4배 레버리지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하나 따박따박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용 대출로까지 들어왔으면은 그거는 나 레버리지만큼 썼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젊은이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단타 좀 쳐봐 이거 하고 있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만큼보다 뭐 역대 최대치로 돈 많이 들어왔다 뭐 이건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요게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까 MZ 세대와 중장년층 여기 MZ 세대는 중장년층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또 몇 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렇게 결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들은 포모, 이들은 포뽀. 네. 아 저런 용어가 있군요. 포포. 네. 포뽀.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기사에 있던 겁니다. 아이스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피크아웃 내가 들어가면 고점일 수 있다. 한쪽에서 이쪽은 되게 신중한 쪽으로 보네요. 근데 그것도 중장년 여성층이라고 지난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나왔었는데 수익률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현금 비중을 더 늘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에 삼성전자 9만 원 말도 안 돼. 그래서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크아웃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포모로 넘어가기 잘못하게 되면 팔고 다니는 고가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늘어나 있어요. 고민되는 거죠 지금요. 되게 이 장이 사람을 갖고 놉니다. 했다가 저랬다가 들었다 놨다 막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기존 투자자 쪽에서 이 30대 이하 분들이 51%나 했어요. 지난번에는 35%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와 함께 들어오는 이쪽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젊은 친구들 이렇게 매매하는 걸 쭉 하고 이렇게 얘기 들어봤을 때 이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특히 이쪽들이 좀 운용사 쪽에서 이제 좀 이게 뭐 예전 다 아시죠? 그 서울대 투자 동아리 뭐 고려대 뭐 이런 쪽에서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에 좋아하는 거는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 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난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닌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막 모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출렁여서 다시 한번 지지권 나오게 되면은 모르는데 그거마저 지지권이 스타한다 그러면 그것도 던져버립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고가 매매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온일의 컵 아시죠? 갖다 쭉 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럴수록 가는 것만 좋아 보여요. 차트 만들어진 거 이쁜 것만. 근데 그럴수록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쏠림의 반대 있는 쪽들은 또 기회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탄생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매수에 안 들어와요. 한때는 좋았다가 또 그렇게 보이면 그러니까 차트가 안 이뻐 이러면서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응원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70대 이상 너무 적어요. 적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차피 이쪽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상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저도 못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죠. 젊은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만해 나와라고 하게 되면 저도 아마 이 정도까지 이제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라도 매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까지 내가 지금 남은 50대 넘어서 뭐 60대 70대까지 앞으로 2, 30년 동안 어차피 투자는 계속 할 거다 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자금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이나 그럴 만한 여러 가지 나만의 노하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저는 이 형님들, 누님들 응원합니다. 이게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6학년 7학년 화이팅!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확실히 그 젊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체감보다도 수치가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절반이 30대 이하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열기가 이제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산하셨어요? 네? 계산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올해 계산하진 않았죠. 계좌는 원래 있으신 거죠? 계좌는 원래 있는데 매매를 안 하실 뿐. 네, 올해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네, 끝나고 상담 좀. 네. 네. 저희는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시청자가 질문을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고민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지금 1,4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전망 사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여쭤보긴 합니다만 또 위원님한테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번에 1,470원을 갔을 때 정부에서 이제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개입을 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요. 구두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기적으로 넘기기는 어렵겠죠. 되게 강한 지지를 해놨으니까.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고로 저희 하우스뷰는 내년에는 그래도 한 1,4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일본의 그림이 결국 우리도 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본은 이제 경상수지 일본을 보면은 무역이 아니죠. 상품 수지는 적자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번 돈, 그다음에 해외에 투자한 돈 이런 걸로 엄청나게 이제 금융 수지가 흑자가 나서 소득 수지가 경상수지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2012년에 아베노믹스 때 80이었던 환율이 160이 됐거든요. 그동안 일본 주식 5배가 올라가지고 일본 시장에 대한 매력을 찾아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물론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일단 불문으로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 구조나 이런 게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억지로 환율을 내리는 정책을 쓸 수 있는 거냐, 워낙 강세를 유도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지금 근데 사실 올해 환율이 지금 1,470원이긴 한데 작년 말 환율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 환율이 오른 건 아니다 사실. 근데 1,470원에서 1,350원을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라서 환율은 일단은 그 고점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저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까봐 난 미국 주식 안 할 거야. 환율이 떨어질까봐 달러 자산 안 살 거야. 이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 저도 내년에 50인데 저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살 날보단 짧겠죠 분명히. 그럴 텐데 젊은 분들은 예를 들어 30대면은 최소한 5, 60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수 있을 거냐?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너무 환율에는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본의 그림을 보면 지금 달러 자산을 사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환이 2배로 약해지는 엔달러가 2배가 되는 동안에 일본 니케이는 지금 5배 올랐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것보다 지수 투자한 게 훨씬 많이 번 거 아닙니까? 환이 당연히 한국도 해야죠. 2배가 오를 동안 일본이 5배 올랐으니까 엔화 자산은 2배 반이 오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미국이 한 1,000배 올랐을걸요? 네. 왜냐면 미국이 오른 것도 올랐으니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국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주식도 사야 돼요. 왜냐면은 원화를 쓸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냥 돈보다는 주식이 낫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상법 개정이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든 분명히 주식의 매력이 커진 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하면 가장 금융자산 투자로는 적절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죠. 그리고 지금 정도 지수 수준에서는 저번에도 나와서 이제 현금이 있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도 지수에서는 현금 30% 있으면 마음 편하고 예를 들어 어제같이 우리 김수 대표님은 분명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같이 3,900 빠졌을 때 그때 쓰는 거죠 그거를. 나 있구나 딱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가장 맞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려서 샀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이건 초고수의 영역, 빌려 사는 초고수의 영역이고 일반인 분들은 좀 저를 포함해서 있을 때 좀 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좋다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환율
이제 이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사를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그 환율의 절대적인 그 레벨보다 그 변동성 출렁거리는 것이 더 문제지 이 레벨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는 그거는 좀 거짓말 같다. 왜냐하면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체력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뭔가 우리나라 돈의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뭐 변동성이 커서 걱정이라는 거는 저는 달러 트레이딩하는 사람한테나 그런 거지 일반인이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유학 간 우리 자식에게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어제 안 하고 오늘 했다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뭐 며칠 안에 나눠서 하실 거니까. 저는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환율은 뭐 이렇게 되고 내가 적당히 자산 배분을 잘해서 가야겠다.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질문을 조진혁 아나운서님께서 하신 이유가 환율의 변동성이 클 때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나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적으면 좀 올라가도 괜찮다. 외환위기는 안 온다라는 시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 환율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거 무슨 일 있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변동성 자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7월 2일에 우리나라 환율이 1,35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70원이잖아요. 지금 차트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거고 이게 이제 코스피랑도 비슷한 효과인데 코스피가 지금 4,000이 되다 보니까 뻑한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잖아요. 2%면 환율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 보이는 효과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외환위기는 언제 오냐면 억지로 환율을 내리려고 할 때 옵니다. 우리나라 IMF가 그래서 온 거죠. 97년, 98년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전 이제 대학생 때였으니까 대학 2학년, 3학년 때였으니까 뭔가 우리나라가 달러 기준으로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환율을 좀 내렸다는 얘기도 기사에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납두고 열심히 달러 자산을 모으고 순대 자산을 갖고 있고 외환보유고 갖고 있으면 외환위기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외환위기가 오는 건 하나예요. 외화가 없을 때. 외화가 있으면 올 수가 없는데 우리 보시면 지금 순대 자산 1조 달러가 넘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놓으셨고 거기에 외환보유고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여기서 이게 한 방에 온다는 거는. 환율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보면 환율이 뭐 올라가는 원인 여러 가지 막 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뭐 서학개미가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뭐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 달러를 이제 환전해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조금 전에 그 하우스 뷰는 내년에는 좀 내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런 환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망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환율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뭐 PPP나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율을 계산하는 뭐 구매력으로 계산하는 금리 차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라는 게 일단은 점도표 상황에 나타나 있는데 일단 내년에 3.5 정도까지로 점도표에 찍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집값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갑자기 뜬 게 한국은행에서 갑자기 뭐 경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금리가 빵 떴잖아요. 네. 그럼 금리 차가 줄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를 사는 저는 개인이 주식 사서 달러 올랐다는 건 안 믿고요. 그거는 너무 작고 기업들이나 기본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할 유인이 더 많아졌다. 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수지하고 원래 우리나라 환율이 거의 동행을 하는데 최근에 한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게 완전 괴리가 생겼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돈보다는 달러 수요가 많아진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제 우리나라는 위안이 아니고 엔화를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엔화를 매매하는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채권도 마찬가지로 금리 많이 오르고 외국인들 채권 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걸 막 너무 막 큰일인 것처럼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아직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모신 김에 또 환율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다 여쭤봤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하실 때 네. 환율을 보십니까? 잘 안 보십니까? 솔직히- 국내 주식 살 때, 해외 주식 살 때 다요. 솔직히 처음에는 네. 신경 썼어요. 네, 그래서 좀 싸게 사야지 하려다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약에 이제 저 왔다 갔다 할 때 만약에 MZ신데 지금 주니어이실 때, 그렇죠. 네. 저 미성년이실 때 말씀해 말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대표님 따라가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진정하겠습니다. 그 좋은 죄송합니다. 변화입니다.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네? 예. 언젠가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을 만약에 이거 미국 주식 해야겠네라고 해서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살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환율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이만큼 올라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그 타이밍을 더 재고 있다는 게 문제지. 좋은 기업이고 괜찮다 그러면 어차피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까지 환율 타이밍까지 보고 이 종목의 매수 타이밍까지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왔다 그러면은 환전해놓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본.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또 미국에는 또 배당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월 배당도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너무 거기에 발목 잡히다가 이것도 저것도 이제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네. 환율은 이제 무시하자. 미국 주식할 때 환율은 무시하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좀 분위기를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딱딱한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일 갈등 있잖아요. 이제는 뭐 한일령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테마처럼 받아들여졌다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움직임이 꽤 꾸준하고 꽤 강하게 나와서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또 자료가 없는 것도 막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몰라요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일단 뭐 저는 되게 좋게 봤었어요. 일단 예. 호텔주를 되게 좋게 봤었어요. 네. 근데 제 특성상 올라오면은 줄입니다. 줄였더니 이제 쫙 가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제 네. 느낌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것도 일단은 원화 약세도 하는 충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 봤을 때 물론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환율이 이제 만약에 한국에 왔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더 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매력이. 여행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것도 물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배경들은 저희가 소비주를 너무 무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관심이 뭐가 있냐면 저희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2시간 쪽에서 지금 1시간 48분을 다 그쪽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IT, 산업재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소비재는 벌써 저희 눈에 보이고 좋아진다는 건 충분히 나오는 얘기도 다 있었는데 특히 삼양식품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환율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쪽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쪽인데 환율 효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애써 무시하고 가이드라인 못 맞출 거야 이런 저희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벌써 중국 간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성과 낸다고. 근데 중국도 잘 보시게 되면 라면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보시게 되면 해외에서 국물이 아니라 볶음면 스타일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끝내는 걸 더 좋아하고 마라탕도 국물 먹는 거 아니래요. 처음 들었어요. 그분들은 그 국물 먹는 한국인들 되게 신기하게 본다고 그러죠. 그걸한 걸 어떻게 다 먹어 이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성공 가능성이 중국도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소비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희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쏠림이 좀 심해 있다.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과정으로 보시면서 그러다 또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이 이제 북미일 거 아닙니까? 북미가 소비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막 50까지 내릴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리겠네. 관세도 있는데 뭐 하면서 제가 안 되는 조건들을 많이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움직이는 과정들 쪽에서 이런 거 한 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한일 이거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거는 중일 뭐 이런 거는 아니다. 한한일령이 아니고 한일령이죠. 그렇죠. 한일령에.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러면 일본에서 갑자기 또 내일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수산물도 금지가 되고 그러면 또 어부들이 반란이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못 이겨가지고 약간 또 유화된 제스처로 나온다. 그럼 우리 또 쭉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 쪽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 쪽에서의 변화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기 시청자분 중에서도 그 무거운 아모레 퍼시픽이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장품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화장품 쪽이 중국을 보고 움직였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번 광고제 보세요. 이번 광고제 때 일단 중국 자체가 매출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틀인가를 더 연장을 시켰죠. 맞아요. 그래서 브랜드 쭉 보게 되면 다 이상한 워스라이 뭐 리하우스 뭐 이런 것들 쫙 들어가 있습니다. 저 중국어 좀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한국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끼리 내수 쪽은 다 차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좀 북미부터 다음에 뭐 유럽 점령하고 가기 시작하고 또 오늘 APR 보다 보니까 이제 얼터뷰티까지 들어가기 시작해요. 아, 네. 거기서 지금 재고 쌓일 겁니다. 재고 들어가는 것까지 쭉 밀어낸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아질까요? 근데 저희가 너무 좀 폄하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생각보다 조금 꿈틀하니까 이제 다른 데 조정받을 때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또다시 주목받고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중 관계가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긴 예. 한데 그게 뭐 오래 갈지 안 갈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까 우리 김 대표 말씀처럼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라고 판단하는 건 저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그동안 정말 아무도 안 쳐다봤던 종목들이 오른 거니까 그거에 의미를 두시는 게 훨씬 맞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건 오른 종목이 700개가 넘어요. 코스피가. 그러니까 지수가 막판에 밀리긴 했지만 오른 종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샀다라고 보는 것도 그냥 합리적이다. 만약에 이걸 돌렸다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화장품 업종 네이버 기준 3점 몇 %인데 시장이 거의 2% 올랐잖아요. 에이, 뭐 이거를 그렇게 세다고 함부로 말하기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절대로 일중관계 때문에 뭐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이거는 네. 네. 그러면요, 저는 대표님만 보면 이걸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전력산업 여전히 계속 좋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 산업이라면 전선 있고 전력 설비 있고 에너지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열매님의 픽은 글쎄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죠. 깜짝이야. 네. 네. 그러면 다 나올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지금 그냥 그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네, 만약에 여기서 한파가 불어오게 되면 미국이 전력 요금도 지금 계속 올라와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막 짓는다고 하는데 못 버틴대요. 이렇게 되면 한파 오게 되면 정전 나올 곳도 있다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정전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전력 설비로부터 쫙쫙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장 걱정이 그거 같아요. 무슨 에너지든 간에 지금 데이터 센터도 짓고 거기다가 노후화된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교체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많은 상황 쪽에서 이쪽들은 일단 에너지원도 찾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송배전 쪽도 챙겨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계획이 차단기까지 모자란다면서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현실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또 잠깐 설명드렸지만 JP모건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서 사이클의 초입이래요. 물론 이런 것도 슈퍼 사이클 언급을 드렸죠. 예, 그거는 그냥 구조적 성장 이런 거. 3년 올랐는데 초입이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아직 없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유지는 하고 있고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밀린다. 사는 기회는 맞겠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 같아. AI를 볼 때 가장 핵심은 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텐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만한 거 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에너지는 원자력이 맞는데 그건 지금 설계해서 언제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고민이 많은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거 지금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OFC 나왔고 블룸에너지 그래서 막 저기까지 갔다 막 난리를 피우는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은 계속 답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LNG도 그렇잖아요. 또 안 보면 이만큼 빠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LNG 안 쓸 겁니까? 지금 요즘 보니까 북미가 한파가 좀 빨리 왔대요. 지금 북미 쪽에서 LNG 가격들은 지금 4달러가 넘어갔어요. 항상 3달러대 밑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나오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소외는
끝판왕처럼 소외가 받는 때는 항상 또 다시 조명을 해봐야겠죠. 이상입니다. 네.